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미래통합당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벌써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총선 이후의 정치권 모습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나고 두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남겼죠. 한국 정치사, 정당사의 여러 가지 한 획을 걷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의석수 180석. 최 교수께서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일단 뭐 과반 전후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180석. 물론 여기는 시민당까지 포함된 겁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측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 선거도 예측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비슷하게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범진보에서 180석 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긴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이렇게 차이 날지는 정말 몰랐어요. 3당 합당이 1990년도 1월 달이었잖아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그때 3당 합당에 그때 뭐 숫자는 이거보다 많았죠. 물론 3당이 합당한 거니까, 통합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건 좀 코로나19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렇게 차이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가적 재난이라는 게 외환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 외환일 때는 어쨌든 국민들이 단결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괴멸적 참패예요.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200대 거의 180대 103석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의 승리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전 보다 본질적으로는 통합당에 대한 응징이다. 국민의 응징이다. 특히 통합당에 대한 응징이라기보다는요. 수구적 보수에 대한 응징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그쪽에 이제 주안점 두고 있지 않더라고요. 통합당의 목소리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선거 한 30년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거는 제 기억으로는 1960년 4.19 민주화운동 이후에 치러진 5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는 총 의석수가 233석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175석, 75.1%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80석이니까 5분의 3, 60%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60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례 없는 이런 그 기록이 나왔는데요. 실은 뭐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뭐 수구적 보수에 대한 응징이라는 그 표현도 맞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저는 이제 선거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특히 대통령 선거 끝나면 패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대 정신에 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과 비전과 과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고 지금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민심을 야당이 정확하게 읽지 못한 거예요. 여당은 뭐 그렇다고 읽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이야 정부 여당이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해서 졌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어떤 거를 응징했다, 심판했다 이거보다도 국민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투표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무조건 다 뭐 야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왠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래서 결국은 야당도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남은 이제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면 이 민심에 대한 이 응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은 압승을 하고도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한껏 좀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180석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이제 본인들이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야당 발목 잡기라는 명분도 좀 사라졌고요. 때문에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효율성은 높아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양날의 검을 한 손에 이제 쥐게 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에게 남은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80석이라는 게 워낙
예상을 하기 어려운 숫자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치적 행위가 대단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압승했다 정도면은 뭐 정말 뭐 예산권, 이 법안 예산 이런 것들 뭐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겠는데 예. 이거 180석이 되니까 게다가 이른바 범진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 포함하고 거의 190석에 가까워요. 그 이건 사실은 어떻게 뭐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이 정상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입법 권력 장악했죠. 민주당이 행정 권력,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바로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거대 여당이 교만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지금 앵커 말씀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여야 간의 대립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도 워낙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다. 근데 문제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한 달, 두 달까지 이제 그 조심이 유지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내부 그 권력 집단 내에서의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또 어떤 이런 교만 그리고 방심 이런 게 또 싹쓸 수가 있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일단 뭐 총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집권 세력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80석에 대한 얘기, 아까 최경숙 잠깐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를 했는데 범진보 180석. 유시민 이사장은 또 어제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뭐 이제 더 이상 정치 평론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야기했죠.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사건건 얘기하면서 뭐 논쟁도 일으키고 어떤 때는 막 정확한 진실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이사장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 총선과 관련돼서 현 상황과 빗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총선 끝났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시는 거는 박근혜 당시에 전 대표가 국민들 속았고 나도 속았다. 그래서 공천파동이 있었지만은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친박연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14석이었고요.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치면 13석. 그래서 이런 범여권이 전체 의석이 또 정확하게 180석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180석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밀어붙이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나온 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돼서 이명박 정부가 힘을 믿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얼마나 큰 혼돈을 가져왔었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당시에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 대 친이 간에 아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당시에 전 대표가 그래도 여당 속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구나. 적절히 견제를 하는구나. 그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갖고 시작을 해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180석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응징할 거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당 속에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소리를 그럼 누가 내야 되고 그거는 어떤 이제 세력이 내야 각각의 차기 대권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것이 건설적 비판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속성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거대 그 힘이 만들어지면요. 반드시 집권당 내에서는 제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고 단언컨대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승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큰 오산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이것 관련해서. 김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전 양쪽에 다 주문하고 싶은 게 일단 이 야당 통합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적 투표의 성격도 있어요. 이번 선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만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게 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어요. 극단적인 주장 그리고 합리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구호들, 박근혜 석방해라, 문재인 하야해라 이런 어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과도한 주장 같은 거 이런 것들과 완전하게 결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부터 좀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이러한 사고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경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평평해졌어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은 무섭게 심판을 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국민의 선택이 절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절묘했다는 얘기는 항상 황금 문화로 해가지고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거를 해줘서 절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 세력을 완전히 응징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승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수구 세력적 성격이 가미돼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당도 그걸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여권도 말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180석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180석을 줄지 누가 알았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그 문재인 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행동 반경도 네. 넓어졌다는데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하는데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청 관계도 그래요. 지금 이제 워낙 이 압도적으로 여권 세력의 지도부가 힘을 갖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더 종속될 수도 있어요, 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당청 관계를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청와대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는 것 같은 여당의 모습을 바꾸라는 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얘기예요. 결국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전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집권 세력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청와대와 민주당도 이제는 조금씩 서로의 길을 찾고 청와대는 자기의 기조를 유지하되 민주당도 물론 같이 협조해야죠. 당정청이. 예. 하되 정당으로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 권력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된다면 여야가 서로 그렇게 바뀐다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견제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80석 그러니까 5분의 3을 차지를 했으니까 그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상임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장단 뭐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상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근데 보세요? 이제 개헌 빼놓고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마저 무력화돼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1988년도 제13대 국회 때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민정당이 집권당이었는데 일당은 됐지만 과반을 못 넘기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YS의 통민당, 그리고 DJ 평민당, 그리고 JP의 신민주공화당이 전부 다 합치니까 과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였었냐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때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갖자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예. 그런데 180석 정도면은 지금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가 한 18개 정도 된다면 12개 정도가 아마도 이제 여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야당한테 배당이 될 텐데요. 우리 지금 국회법상 가장 치명적이고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때 88년도에 만들면서 선거법을 국회법을 바꾸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180석을 가졌지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은 한쪽에서 반대하면은 그냥 국회가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180석을 갖고 있어도 지금 당장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언제 개헌할 거냐, 뭐 원구성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 야당 103석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려고 한다면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의사 일정에 대한 나름대로 국회법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도 참여를 했지만 2년간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연구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냐를 아주 굉장히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사장돼 있어요. 그걸 다시 우리가 잘 나름대로 준용을 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 속으로 가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회법도 좀 손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예.
국회의장도 이제는 저는 한 4년 정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지 말고 그리고 의장을요 이제는 예. 그냥 뽑지 말고 교황식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청와대가 낙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해서 국회 이제 똑같잖아요. 굴뚝에서 연기 나면 뽑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장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철저하게 4년 동안 국민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의전 중심의 국회의장보다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국회를 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국회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통합당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대위 해단식 했는데 좀 조촐했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심재철 원내대표 또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상황, 아까 폐인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면 일단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는 방식 또 누가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수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지금 기회,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이제 거의 뭐 멘붕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에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르죠. 지금 사실 지도부가 거의 붕괴됐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선이 됐으면 어떤 뭐 대표를 권한 대행을 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대행을 했어요. 그때 정진석 후보 이번에 당선됐습니다만 이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글쎄요 당장 뭐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르겠어요.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 당의 패인을 분석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거 지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도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존의 뼈대 틀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저는 정말 완전히 해체를 바꿔야 된다고 해야 봐요.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왔다는 건요. 당신들 그만둬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180석이 나옵니까? 민주당이 고 103석밖에 안 나와요. 통합당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 얼개. 그러니까 보수는 이런 게 아니라 숱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가 등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중도 무당층이 많다고 얘기 많이 했죠. 선거 전에. 그들이 샤이 보수와 함께 통합당 지지할 거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다 틀린 예측이었어요. 그게 다. 그래서 이거는 김세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출마 선언하면서 통합당의 김세현 의원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해체라는 게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보수가 다시 처음부터 탄핵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 반성하고 이러이러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리고 너무 우리 수구적이었습니다. 너무 냉전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대 담론일지 모르겠으나 오늘 막말 이런 것 때문에 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 졌기 때문에 그 진 요인은 너무너무 많죠. 거기에 결과적으로 맞추는 분석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수구적 보수 같은 뭐 보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합당 의원들이.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 이제 박근혜부터 해방되라. 박근혜부터 벗어나고. 언제까지 친박적인 색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그런 수구 세력들과 선을 완전하게 긋고 그래야지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가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도 존중받아야죠. 진보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보수의 가치, 성장, 효율,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들이 미숙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최 교수님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단순하게 무슨 뭐 비대위 만들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만들 그건 옛날 문법이에요. 그거는 저도 좀 약간 졌을 때 나오는 얘기지. 저렇게 180석을 여당한테 뺏겼는데 지금 와서 무슨 뭐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새로운 무슨 뭐 비대위 체제를 만들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정신이 아직까지 못 차렸구나라고 할 정도로요. 이제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 치중하고 그리고 나서 7월 전당대회를 원래 하게끔 돼 있었었어요. 그 7월 전당대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도 완전히 지금 뭐 몰락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중도 보수 세력을 전체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당대표 체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 그 총선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함의는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돼서요. 투쟁을 중심으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황교안식 정치 실험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집권 여당을 흔들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새롭고 그리고 크게 변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과감하고도 그 혁신적이고도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 저는 한국의 보수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다 와해된 상황이라서 글쎄요. 누군가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오랫동안 통합당 혹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어떤 당선을 하고 중진을 했었던 의원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해서 당을 이끌겠다라는 이 지지를 표한 의사를 표한 그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좀 과연 어떤 인물들이 좀 이끌어야지 적합할 것인가 저는 이 이것도 자리에서 궁금합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딱 이제 지정할 수 이게 어렵죠. 지금 선거 어제 끝나고 저렇게 지금 거의 멘붕에 가까운 상태인데 물론 뭐 안철수 이제 후보 얘기도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죠. 저도 마찬가지고 바꾸란 거예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패러다임 인식의 틀 구조 얼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사람 바꾸고 안철수 너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 대표 같은 경우도 대단히 그 정체성도 그렇고 이번에 보여준 행태도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달리기 하고 이러면 나름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예. 지역구도 못 냈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게 무소속 됐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도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또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신감이 생겼죠. 통합당의 후보에서 배제됐는데 당선됐으니까. 세월호 관련 말씀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국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보수와 진보 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 의제. 그런 건 거기에 부합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나름 또 보수에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발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좀 이 통합당 재건에 좀 뛰어들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역할을 좀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180석 의회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의회 과정과 한국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서 저라면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 체제를 바꿔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미국식 모델입니다. 미국에는 중앙당이 거의 없어요. 내셔널 커뮤니티는 그냥 전당대회만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은 플로어 리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는 원내 중심 정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 원내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차기 대권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 당내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통해서 후보로 가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또 과거처럼 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좀 어느 정도 좀 바꿔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리고 대권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디딤돌로 가겠다. 그건 옛날식 방식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도든 보수든 현재 거대 여당과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틀 안에 들어오지만 기득권을 전혀 갖고 있지도 못한다. 아무도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 그 안에서 1년 6개월 정도, 미국은 한 1년 6개월 정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도 부상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미국 보면 92년도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아니 무명이었습니다.
76년도 카터, 그리고 더 나가서 오바마, 그리고 더 나가서 트럼프. 다들 보면은 무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2년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모델로 바꾸지 않으면 네. 옛날식의 무슨 뭐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 이번에 저는 집권 여당한테도 좀 부탁시키고 싶은 거는 근데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도에 만든 공화당 모델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60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는 그렇게 안 바뀔 수 있느냐. 국회가 중심이 돼야지 정당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거대한 공룡과 같은 이 중앙당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국회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움직이고 의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집권 여당이 솔선수범한다고 한다면 아마 큰 획을 굴 수 있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만나서 우리 정치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좀 끌고 갔으면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의 이제 재건을 하려면 목수가 필요한데 그 목수 역할을 누가 할 건가를 이야기하시다가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권 대권 이야기 나왔으니까 민주당 얘기,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권 가도 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인데 그 외에 잠룡들도 굉장히 이번에 두각을 낸 분들도 있고요. 민주당의 당권 대권 뭐 1, 2스텝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압승을 한 상태에서 벌써 대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쪽에 통합당 쪽에는 대권 주자 자체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홍준표 후보나 뭐 복당하면은 뭐 김태호 후보도 대권 주자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만 이쪽에 여권이 훨씬 더 이 자원이 많아요. 이낙연 후보 이제 당선인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대권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뭐 이제 전당대회 당권 뭐 이낙연 후보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벌써도 당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미 견제가 시작될 거예요. 그 권력 집단 내에서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권력 이른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문 세력의 견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권력은 항상 그 내부에서 또 분화하고 또 경제하고 또 밟고 넘어가고 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대선 나가면 뭐 탈당하고 뭐 대통령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기존의 문법도 좀 버리고 우선 좀 이제 당장 경제나 민생 이런 걸 하되 어쨌든 당내 여러 가지 대권 논의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막아도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서는 몸을 좀 낮추고 이번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도 승리로 견인했고. 종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뭔가를 이게 정치적 메시지나 명제를 의제를 끌고 가야지 너무 대선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낙연 지금 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단계에 의하면은 대선 1년 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원래 전당대회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의 당대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향후에 있을 경선 과정이라든지 추후의 대선 과정 속에서 이 당에 상당히 많은 자신의 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친문 세력들이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당권 경쟁 속에서 관리형 당대표를 아마 친문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에서 있을 수 있는 그 경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에요 당선된 사람들 여당 당선된 분 중에서 청와대 출신 분들이 18명 정도가 지금 입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현재 권력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친문 세력과 친 이낙연 세력 간에 분명하게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친문에 도움만 받는다면 뭐 일사천리를 가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잘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고 김두관 지금 그 양산에서 예, 승리한 예. 김두관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도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군을 갖고 있고 이재명, 박원순 이런 상황 속에서 친문 세력이 누구 하나를 딱 점제해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깊어진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권을 잡아서 7개월이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유혹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조율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극명하게 양당제로 갈리다 보니까 이제 군소정당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석을 얻은 정당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수 정당이지만 이런 군소 정당들의 행보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당장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제 6석을 얻었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못 얻었습니다만 6석을 그래도 얻었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선거 기간 중에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점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정의당이 조금 이제 기사회생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정의당 6석이 나왔고 민생당은 뭐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래도 어쨌든 3석 얻었어요. 근데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묶어서 군소정당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은 많이 이제 바뀌었죠. 많이 분화했어요, 진짜.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여기까지. 엊그저께 보니까 아니, 선거 이후에 그 심상정 후보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어제였죠. 많은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장수가 자기만 살아온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돼 있는 건데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다시 자신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통합당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보수도 예. 그래 하듯이 정의당도 그동안 어쨌든 선거공학이나 이런 걸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비판에 많이 직면했고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정의당은 자신의 입지로 돌아가고 국민의당이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어쨌든 입장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선거공학, 정치공학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보수로 갔다, 진보로 갔다 하면 이번에 또 통합당을 많이 보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그런 걸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신불리라고 애칭이 있을 정도로 심상정 대표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어젠다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심상정 대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의당이 지난해 10월서부터 올해까지 어떠한 길을 갈아왔는가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가서 결의를 다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왜 정의당이 이 정도까지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분명히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같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국민 야당으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라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